대한 내용입니다. 다변량은 말 그대로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걸 그런 변수 간의 통계를 다변량 통계라고 하는데 위성 영상이나 뭐 이런 사진에서는 둘 이상의 밴드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서로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얼마나 독립적인지 그러한 어떤 통계적인 특성을 파악해내는 그런 기법이 다변량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다변량 통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는 공분산, 영어로는 코베리언스라고 하고요. 다음은 상관관계, 코릴레이션, 그리고 피처 공간 그래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밴드 간의 어떤 통계적인 특성을 의미하고, 요 공분산과 상관관계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분산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분산, 아까 코베리언스라고 했죠. 코베리언스. 베리언스는 영어로 뭐였죠? 뭐가 베리언스였죠? 분산, 그렇죠? 분산이고, 코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보면은 대략 좀 공통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밴드 간의 공통된 분산과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대충 느낌을 갖고 정의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분산의 정의가 뭐냐? 서로 다른 밴드 사이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통계적인 값이에요. 서로 다른 밴드 사이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값이 공분산이고, 두 변수, 여기선 두 밴드겠죠. 두 변수의 공통 평균에 대한 변화량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공분산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분산, 다변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밴드가 여러 개인 예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개 그리기도 힘들고, 지금 통계적으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개 중에 가장 심플한 두 개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동일 지역에서 촬영된 두 개의 밴드 영상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딱 9개, 화소가 3x3, 9개의 화소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왼쪽은 이제 K번째 밴드, 오른쪽은 L번째 밴드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K밴드 9개라고 이렇게 L밴드 9개의 화소에 대한 화소값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있겠죠. 지금 9개만 그렸지만 좌우로 더 큰 영상이면은 이걸 일반화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K밴드에 대해서 요 9개의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부터 밝기값, brightness value, 첫 번째, 그리고 K밴드의 첫 번째, BV, E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V, NK라고 합시다. N개의 화소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9개밖에 안 그렸지만. 그 오른쪽은 똑같이 첫 번째, L밴드의 첫 번째 밝기값, L밴드의 두 번째 밝기값 해서 L밴드의 n번째 밝기값, 그리고 일반화된 위치에 대해서는 왼쪽은 밝기값 i번째, K밴드의 i번째 밝기값, 얘도 L밴드의 i번째 밝기값, 이렇게 일반화된 위치에 대한 값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 공분산이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 각 밴드의 평균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 K밴드, 왼쪽 밴드에 대한 평균을 우리는 mu K라고 표현을 하고, 오른쪽 L밴드에 대한 평균을 mu L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 평균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평균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시그마 BV IK, i는 1부터 n개니까 n, 이렇게 하면은 모든 밝기값을 다 더하는 거고, 요거를 n으로 나눠준 것이 mu k가 되겠죠. 그렇죠? mu l도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밴드의 평균값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분산, 공분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짚고 직접 공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산, 공분산을 하기 전에 분산이 크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바로 앞에서 단별량 중에 분산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죠. 그래서 분산이 크다, 이게 어떤 의미죠? 더 흩어져 있다. 그쵸? 뭐를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거죠?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이 평균에서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분산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으로부터 변화량이 크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은 공분산이 크다. 요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두 변수의 공통 평균, 각각의 평균 부터의 변화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두 변수의 공통 평균, K밴드와 L밴드의 평균으로부터 변화량이 크다, 작다 이런 걸 의미할 수게 이제 공분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많이 변해요. 그때 B도 많이 변해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게요. 예. 이럴 때는 이제 상관성이 아주 높다고 얘기를 해요. 상관성이 아주 높고 이런 때는 공분산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A가 변할 때 B도 뭐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같이 막 변해요. 그러면은 얘네는 A와 B는 상관성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A가 막 변해요. A가 엄청 막 왔다 갔다 변하지만 B는 뭐 A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뭐 A가 뭐 값이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로 그런 변화를 갖는 거죠.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A와 B가 상관성이 높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런 경우는 상관성이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서로 어떤 변화량에 대한 상관도 그래서 두 변수가 공통평균으로부터 같이 변화량이 크게 되면은 공분산이 일반적으로는 크다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공분산이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예시는 다음에 잠시 후에 실제 위성 영상 샘플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공분산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분산 구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이렇게 평균값을 구하면은 분산 같은 경우에는 밝기값 1k 일반화 ik 빼기 뮤 k의 제곱이죠. 제곱인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각각 첫 번째 화소값과 평균의 차의 제곱, 두 번째 화소값과 평균의 차의 제곱 해서 마지막 n번째 화소값과 차의 제곱을 n-1로 나누면 좋겠죠. 왜냐면 이건 이제 샘플이니까 n-1로 나눈 게 분산이잖아요. 그쵸? 공분산은 뭐냐? 얘랑 거의 비슷해요. 얘랑 거의 비슷한데 얘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밴드에 대해서 공통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똑같은 과정을. 그래서 같은 위치부터 하나 계산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동일한 위치부터 계산을 해보면 하나하나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밝기값 왼쪽 K밴드에서 첫 번째 밝기값 1K에서 첫 번째 영상의 평균값을 뺀 것과 같은 위치에서 두 번째 밴드 L밴드 BV1L 빼기 뮤 L 요게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고 두 번째도 한번 더 해볼까요? 예, 두 번째까지 두 번째 화소 길이의 이런 평균에서 차를 뺀 것과 평균에서 차를 뺀 것의
값에서 차를 뺀 것의 곱. 두 번째도 bv 2k 빼기 뮤 k 하고 bv 2l 빼기 뮤 l 해서 쭉 해서 더하기 해서 끝까지 마지막 n번 또 한번 써볼게요. bv nk 빼기 뮤 k 곱하기 bv nl 빼기 뮤 l. 요게 이제 요 분산에서는 요 분자 부분이 되는 거고, 공분산에서는 이 부분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거의 구성이 똑같죠? 요거는 같은 값을 제곱하는 건데, 얘는 같은 값 대신에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그거를 곱해주는 거죠. 요거를 마찬가지로 n-1로 나눈 게 공분산, 코베리언스, 영어 앞자 코베리언스, 그리고 K밴드와 L밴드 간의 코베리언스, 공분산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냥 분산이랑 거의 똑같은데 같은 위치에서 평균 빼서 제곱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값에서 같은 위치에 K번째 밴드, L번째 밴드의 화소값끼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분산도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썼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쓴 것도 좀 있어 보이게 좀 바꿔볼게요. 일반화 시켜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1번부터는 요게 1번이 이제 i번째로 일반화 될 수 있으니까, 자, bv i k 빼기 뮤 k 곱하기 bv i l 빼기 뮤 l. 그쵸? 근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로 표현할 수 있고, 요거를 n-1로 나눠준 게 공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념이 이제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는 공분산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했죠. 상관계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측정하는 어떤 계수를 상관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공분산 구했죠? 코베리언스 K와 L의 공분산 구했잖아요. 요거를 뭐로 나눠주냐면, 각각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K번째 밴드의 K번째 밴드의 표준 편차, 그리고 L밴드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그래서 K밴드에 대한 평균을 뮤K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시그마 K라고 표현을 하고, L밴드에 대한 평균이 뮤K이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 L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죠? 요건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시그마 K와 시그마 L이라고 표현하면, 이 코베리언스를 시그마 K 그리고 시그마 L로 L의 곱으로 나눠준 값이 바로 이게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뭐 로우로 표현하기도 하고 R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표현하면 되고요. 로우 K와 L 밴드, R, K와 L 간의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구한 거를 각각 K밴드의 표준편차, L밴드의 표준편차로 나눠준 값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관계수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한 공분산을 좀 정규화시킨 느낌이에요. 이 공분산의 값의 범위는 무한대거든요. 어떤 값도 아주 높은 큰 값도 작은 값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공분산의 값을 각각 K밴드와 L밴드의 표준편차로 나눠준 이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갖게 돼요. 이 범위만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로우값, 상관계수의 값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공분산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놓고 다시 한번 이제 PPT를 보면서 공분산의 개념, 상관계수의 개념,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제 등등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분산 부분을 PPT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산은 아까 얘기한 정의대로 서로 다른 밴드 사이의 독립성을 확인을 하고 두 변수의 공통평균에 대한 변화량을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식을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식을 보면은 K와 L번 밴드에 대한 공분산을 구했을 때 요게 이제 분자 부분이 됐죠. 이 분자 부분만을 따로 띄어낸 거고 이거를 뭐 보정된 곱의 합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뭐 굳이 이런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분자 부분이고 SPKL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SPKL을 전체 개수, 샘플의 개수 빼기 1로 나눠준 게 공분산 이 K와 L 밴드의 공분산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분자 부분, 보정된 고비합이라는 분자 부분을 전개해서 새롭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걸 한번 식을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그 i번째 K밴드의 i번째 화소값과 L밴드의 i번째 화소값의 곱을 다 더해준 거죠. 시그마로 다 더해준 거에서 빼기 각각 i번째 화소값과 아니죠. K번째 화소값의 K밴드의 모든 화소값의 합과 L번째 모든 화소값의 L밴드의 모든 화소의 합, 시그마가 먼저 나와있죠. 이 합을 다 각각을 합한 다음에 그거 곱한 것을 n으로 나눠준 것으로 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전개해서 표현하면은 요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왜 하냐? 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더 편하더라. 그런 접근 때문에 이런 과정이 제안이 됐어요. 이거 왜 편하냐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K번째에 대한 평균과 L밴드에 대한 평균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이 분자 부분 계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각 화소의 화소값 간의 곱을 더한 것 빼기 K밴드 화소값을 모두 더한 것과 L밴드 화소값을 모두 더한 것을 곱한 것을 N으로 나눈 것을 빼준 게 이 두 개가 결국 같다고 표현이 되니까요. 한번 이제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이 위의 식이 아래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외워서 쓰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증명을 한 다음에 이해하고 쓰는 게 외우기도 더 편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분자 부분을 n-1로 결국 나눠주는 것이 공분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률 상관계수 R.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 R인데 코릴레이션. 아까 말한 대로 단위가 없다고 했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분산을 일단 구한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두 개의 변량에 대한 K와 L밴드 여기서는 공분산을 구한 다음에 K밴드의 표준편차, L밴드의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상관계수가 돼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어느 범위냐에 따라서 이 두 K밴드와 L밴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K밴드와 L밴드가 있고 화소가스의 관계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얘는 이 관계를 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즉, K 값이 증가를 하면 L 값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마치 가장 쉬운 예로는 키와 몸무게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키가 크면 클수록 몸무게가
커질 확률이 높겠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확률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키와 몸무게의 관계처럼 이 키와 몸무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이 상관계수 R의 값이 0보다 커요. 요 때를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 양의 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음은 반대로 K와 L이라는 어떤 밴드가 있을 때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L 밴드의 화소값은 작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즉 K 값은 증가하면 L 값은 감소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역의 비례관계라고 하는데 뭐 음의 상관관계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 그래서 요거는 R의 값이, 이 상관계수의 값이 음수. 네, 음수. 0보다 작을 때를 이런 식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하고, 이 R의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음의 상관관계가 더욱더 강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양의 상관관계에서도 R의 값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둘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아주 강하게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자, 하나 남은 거는 K와 L의 관계인데, K가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K가 증가를 하는데, 그거와는 L과 L은 전혀 어떤 상관성이 없는 거죠. L은 K가 증가하든 말든 어떤 일정한,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 없이 일반적인 이런 형태로 표현될 때는 우리는 R이 뭐 0에 가깝다. 0 근처에서 R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는 상관관계가 작다. 상관관계가 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라는 것은 이 두 밴드가 어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느냐. 그래서 요약하자면, K밴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때, L밴드도 똑같이 증가한다면, 이들은 양의 상관관계고, 이 R의 값은 0보다 크고요. 반대로 K가 증가할 때 L은 감소, L이 증가할 때 K가 감소하는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고, 이때 R의 값은 0보다 작고요. 반면에 K가 증가를 하든, 뭐, 감소를 하든 상관없이 L은 전혀 독립적인 형태일 때를 얘네는 이제 R은 0에 가깝고 둘은 상관관계가 없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상관관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게 표본 결정 개수하고 R제곱이라고 하는데 R제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상관계수를 제곱한 거예요. 상관계수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것도 제곱을 하면은 1에 가까워지겠죠. 음수 값은 없어지고 0에서 1 사이로 표현이 되는 그런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본 결정 개수는 아주 통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선형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정도를 표본 결정 개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프를 하나 또 그려볼게요. 여기 하나 그려서 마찬가지로 K와 L 두 개의 밴드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점들이 정확하게 이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이 직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때는 R 값도 1이고 R의 제곱값도 1이 돼요. 이 표본이 선 위에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샘플들의 분포가 이 직선으로 완벽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 우리가 유추한 이런 직선, 이 직선들로 내가 갖고 있는 샘플들을 얼마나 잘 선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점들이 아주 일어나기 어려운 확률이긴 하지만 모든 점들이 이 직선에 위에 있을 때는 우리는 상관계수도 1, 정확하게 양의
비례관계죠. 양의상관관계죠. 그리고 r제곱도 1. 그러니까 이 선으로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r이 0.7이다. 그러면은 이 직선은 이렇게 유도가 되겠지만, 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도 있을 거고, 주변도 있을 거죠. 그렇게 되면은, r제곱은 0.49. 그쵸? 그러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겠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총 변화량의 49%가, L밴드의 화소값. L밴드 화소값의 총 변화량의 49%가 K밴드의 화소값과 선형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보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표본 결정계수 R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두 분포를 선형으로 표현했을 때, 이 선형으로 두 분포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0.49. 이 R값이 마이너스 0.7일 때도 똑같이 0.49가 되죠. 뭐, 이 방향으로. 이 0.49라서 전체의 49%를 이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표본 결정 계수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별량과 다별량 통계를 계산하는 예시. 일단 단별량은 밴드별로 계산을 해야겠죠. 말 그대로 단별량이니까. 밴드 1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별량, 평균, 표준편차, 분산, 최소값, 최대값, 범위까지 다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죠?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다 더해서 5로 나눠주고,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평균을 구했으면 각 값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 매 합을 해준 다음에 전체 개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왜냐면은 n-1로 나눈 이유가 전체 영상이 5개의 화소만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게 일부가 아닌 샘플에어 과정을 하고 분산을 구할 때 n-1로 구해주는 거죠. 그죠. 분산 부분이. 표준 편차는 분산을 그냥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되겠고요. 최소값은 말 그대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최대값은 가장 큰 값, 범위는 최대값 빼기 최소값, 65. 이런 식으로 밴드 1번에 대해서도 다 구했고, 2번, 3번, 4번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렵지 않게. 네, 단별량 통계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다음은 다별량 통계를 구해볼 건데, 1번 밴드와 2번 밴드에 대한 우리가 다별량 통계 뭐 있었죠? 코베리언스, 공분산 있었고, R, 상관계수, 그리고 R제곱, 결정계수, 표본 결정계수. 요 세 개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밴드 1번과 밴드 2번에 대해서. 자, 밴드 1번과 밴드 2번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 중에, 뭐, 첫 번째, 일반적인 방법은 BV, 1, 밴드 1번 빼기 뮤, 1번 밴드 곱하기 BV 첫 번째 화소의 두 번째 밴드 빼기 뮤2. 요걸 곱한 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네 번, 다섯 번째. 이걸 다 더한 다음에 n-1. 그러니까 n이 오니까 4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었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 분자 부분을, 다르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31,860은 뭐가 나왔냐? 1번 밴드에 대한 모든 화소값, 1번 밴드에 대해서 첫 번째 화소값과 1번 밴드의 첫 번째 화소값, 2번 밴드의 첫 번째 화소값의 곱, 130 곱하기 57 더하기 두 번째 화소값들의 곱, 165 곱하기 35 더하기 쭉 해서 마지막 145 곱하기 65. 다 더해준 값이 요 값이 되는 거죠. 그 값에서 뭘 빼냐면 1번 밴드의 화소값의 총합과 2번 밴드 화소값의 총합의 곱을 전체 개수로 나눠준 거를 빼주면
이 분자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 원래 식대로 구해도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고요. 그게 평균값을 구하기 좀 귀찮고, 근데 어차피 뭐 구해야 하면 좋긴 하지만, 귀찮고 그냥 화소값을 가지고 바로 이 분자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요 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자 부분을 계산을 해서 n-1, 즉 5 빼기 1에서 4로 나눠주면 135. 이 값이 1번 밴드와 2번 밴드의 공분산 값이 되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뭐냐? 공분산. 1번 밴드와 2번 밴드에 대한 공분산. 요 135를 구한 거예요. 그쵸? 나머지 부분들 다 구할 수 있겠죠. 이 표 안에 요 삼각형, 밑에 있는 삼각형들을 채운 건데, 요거는 어떻게 구한 거죠? 1번 밴드와 3번 밴드의 공분산이죠? 이거 한번 더 볼까요? 2번 밴드와 3번 밴드의 공분산을 계산해서 여기다 계산을 넣어주고요. 자, 요 밑에 있는 삼각형 요 부분은 잘 알겠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요거. 요 2번 밴드와 2번 밴드의 공분산? 요거는 뭘 결국 구하라는 얘기가 될까요? 2번 밴드와 2번 밴드의 공분산. 모르겠으면 한번 2번 밴드와 2번 밴드의 공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식대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많이 보던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밴드의 공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거는 뭘 계산하라는 것과 동일하게 될까요? 그쵸? 그 밴드의 분산을 구하라는 것과 동일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즉, 이 부분은 2번 밴드와 2번 밴드의 공분산을 계산하고 그 얘기는 결국 2번 밴드의 분산을 계산한 것과 동일한 결과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고 이 부분을 맞는지 한번 채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산 공분산 행렬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요 밑에 부분은 다른 밴드끼리는 공분산이지만 같은 밴드끼리는 분산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 공분산 행렬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이렇게 분산, 공분산 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상관계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상관계수 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관계수 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1번 밴드와 2번 밴드의 상관계수를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했어요? 공분산. 1번 밴드, 2번 밴드의 공분산을 시그마 1, 시그마 2번 밴드. 이걸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1번 밴드, 2번 밴드의 상관계수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구해진 값이 여기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2번 밴드와 4번 밴드의 공분산을 2번 밴드의 표준편차, 4번 밴드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눠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요 동일한 밴드끼리는 이 그 상관계수가 뭐가 될까요? 뭐가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에도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동일한 밴드끼리의 상관계수는 뭐가 될까요? 그런 얘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울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1번 밴드와 3번 밴드의 상관계수가 0.95예요. 그 얘기는 뭐죠? 밴드 1과 3번이 아주 강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더 크네요. 밴드 3번과 4번은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즉, 3번 밴드에서 어떤 화소값이 증가하는 높은 값을 가지면 4번 밴드에서도 높은 값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의미하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 예시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그런 값은 없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상관계수고요. 다음은 상관계수의 제곱을 한 결정계수예요. 결정계수. 쉽죠? 결정계수는 아까 상관계수들 요 값들 다 있잖아요. 그거를 제곱한 걸 여기 넣어버리면 되죠. 넣어버리면 이를 값들을 도출할 수가 있고 상관계수와 뭐 동일 뭐 표현되는 거는 비슷해요. 그냥
개수에서도 요 값이 작으면 0.35 정도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1번 밴드, 2번 밴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0보다 크기 때문에 아주 작다. 어느 정도 작냐면 양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직선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이 직선으로 1번 밴드와 2번 밴드가 한 뭐 12% 정도의 애들만 이 직선으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와 그의 제곱인 결정계수까지 구하는 거를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는 상관계수와 뭐 표본결정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은 이거의 어떤 연장선, 실제 위성 영상에 적용한 피청 공간 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공간 그래프라는 거는 위치적인 공간적인 관점에서 통계적인 관계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밴드의 발생 빈도를 피처 공간의 뭐 점이나 색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피처 공간 그래프이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부터 먼저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아래 X축은 랜셋으로 추출한 NDVI라는 어떤 식생과 관련된 지수고, 어, 세로축은 랜셋의 레드밴드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얘가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한 건데 빈도수를 빈도수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위치에 화소들이 있으면 점점 빨간색, 가장 강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 빈도수가 없으면은 검정색에서 조금 있으면 초록색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면은 이런 경향이 있네요. 이런 경향에서 여기에 대부분의 경향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런 경향을 보이면은 여러분은 이제 랜셋 NDVI와 랜셋 레드밴드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쵸?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NDVI 값이 뭐 점점 증가하는 강한 지역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레드밴드의 값은 점점 약해지겠죠. 그런 레드밴드와 NDVI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 당연한가요, 여러분? 이 NDVI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면 당연히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NDVI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알겠지만 이 NDVI는 NIR을 레드밴드로 뺀 거를 글씨가 안 써지네요. NIR을 R밴드를 뺀 거를 NIR 밴드와 R 밴드의 합으로 나눠준 게 이제 NDVI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R밴드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R밴드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NDVI 값은 작아지니까.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왼쪽 예시를 보면은 왼쪽은 마찬가지로 X축은 NDVI고요. Y축은 LAI 디퍼런스라고 해서 2번 밴드와 3번 밴드의 차를 표현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얘네 둘의 경향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이 NDVI와 LAI 디퍼런스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상관관계가 없다. 없다라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상관관계가 뭐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음의 상관관계랑 상관관계가 없는 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음의 상관관계도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거예요. 그렇죠? 방향이 반대라서 음인 거지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피처 공간 그래프는 우리가 앞서 표현한 어떤 그 상관계수와 관련된 그래프들을 직접 어, 밴드로 표현을 해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 통계 분석에서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 게 지리 통계 분석이에요. 지리 통계 분석. 대표적인 게 크리깅.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크리깅.
크리깅이라는 거는 내삽은 인터폴레이션. 요거는 나중에 기하 보정할 때 다시 또 배울 거예요. 내삽이라는 거. 내삽의 통계학적인 버전이에요. 그래서 크리깅이라는 거 자체만으로 이런 지리 통계만으로도 어떤 한 학기 커리큘럼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개념도 많고, 여러 개념이 있고, 또 좀 복잡하기도 하고, 배울 것도 많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리깅이 무엇인지, 지리통계 분석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어떤 개념인지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통계 분석은 이제 공간 통계학의 하나의 분야로서 공간적인 자기 상관성을 정량하고 영역화된 변수들의 공간 속성 추출하고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보면 크리깅만 한번 살펴보면 크리깅이라는 거는 표본이 없는 지역의 속성값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기하 보정 부분에서 내삽이라고 아까 했었죠. 인터폴레이션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라이다 데이터에 고도값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추출하기도 하고 라이다를 이용해서도 추출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요 지금 표시한 데는 다 이제 직접 원격 탐사 기술이든 현장 조사든 우리가 데이터를 얻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얻었는데 문제는 나는 요 지점들보다 이 지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근데 이 지점에 대한 데이터, 라이다라면은 고도값을 직접 추정을 하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떤 값이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다. 근데 내가 이 부분은 측정을 안 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리깅이고요. 내사법으로 이런 값을 알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크리깅이다. 그래서 크리깅을 포함한 이런 내사법은 표본이 없는 지역에 대한 값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선형회귀 분석으로 추정을 하고요. 자기 상관성,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기 상관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게 크리깅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측정된 값 사이에 거리와 방향에 의존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두 지점이 가까울수록 유사한 값을 가진다. 이게 크리깅의 기본 개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요 가까운 애들이 이 값과 유사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일반적인 어떤 자기상관성 중에서 거리와 관련된 개념이고, 방향은 요거와 관련된 게 이제 이러한 거리도 중요하지만 방향 정보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와 이렇게 X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에 대한 값들의 연산, 몇 도 틀어진 요 방향에 대한 연산, 요 방향에 대한 값들, 요 방향에 대한 값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에 대한 값들을 모두 다 이용해서, 그리고 그 방향들에 대해서도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강한 가중치를 준다는 어떤 개념을 더해서 이 가운데 값을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 크리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로는 쉬운데 계산 과정이 복잡해요. 일단 거리에도 이 위치와 주변에 우리가 관측한 관측값 간의 거리도 계산을 해야 되고 방향 정보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복잡한데 어쨌든 컴퓨터가 다 해주죠 요새는. 그래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강한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자기 상관성이고 이걸 기반으로 모르는 지역에 대한 값을 추정하는 게 크리깅이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아주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대한 계산인데 아까 말한 거를 좀 더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지역, 이 부분에 대한 값을 우리는 알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가 없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어떤 관측값들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서로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 빨간색의 값을 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어떤 거리들을 계산하고 이 방향에 대해서도 계산하고 이 방향에 대해서 계산해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값을 도출해내는 게 크리깅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크리깅 말고 나중에 이제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nearest neighbor 그리고 공일차 내사법, 바이리니어 리샘플링, 그 다음에 큐빅 컨볼루션 이 세 가지 내사법, 뭐 인터폴레이션 법을 배울 건데 요거는 크리깅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그리고 기아 보정할 때 기아 오차를 보정하는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요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크리깅을 직접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본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크리깅도 이러한 내사법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위치에 대한 값을 알아내는 데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정도를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